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이슨 싱커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장기적인 기대와 전략으로 통합해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 침체, 근무 형태나 소비 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책 속의 부동산의 미래, 농업의 미래, 미디어의 미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 변화. 부동산 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6가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2.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3.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4.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5.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6.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책의 일자리 미래장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핵심은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이다. 전자상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은 완전히 문을 닫거나 코로나 이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다. 접촉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사지 테라피, 네일 아트, 미용실 등은 사람 간 접촉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피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이 영세해 2조 3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지원을 받은 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 시장에서 중개를 돕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주택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 또한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관해서는 이 책의 금융의 미래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놓았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이거스, 올란도, 뉴올리언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지역에 분류돼 강제로 폐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광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 이후에도 주요 관광 도시들은 경제적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이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대체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도시화가 큰 추세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팬데믹의 몇 가지 영향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먼저 재택근무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에 나가는 대신 직장에서 떨어져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며 업무를 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찾을 것이다. 게다가 밀집된 도심일수록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품절될 가능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전염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나 도심부보다는 교외 지역이나 시골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가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믿음의 변화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 역시 달라질 것이다. 단연 실내식품 생산공장, 실내 재배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실험실 배양고기 등에 투자에 관심이 몰린다. 특히 채소나 생선 등의 복층, 수경재배 시설이나 실험실 배양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뜻밖의 떠오른 식량 문제. 음식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한다. 말하자면 음식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음식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당연한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도 미국이 주요 식량 수출국인 탓이 크다. 감사한 사실은 미국의 식량 생산은 소비보다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망이 타격을 입고 신선식품이나 일부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식품 시장은 코로나의 실제적 영향을 받게 됐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직접 재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됐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에는 집에서 직접 신선 식품들을 얻기 위해 닭이나 다른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이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CEO와 임원진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치즈, 육류,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팁과 요령을 공유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식량을 포함해 기초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달걀이 필요하면 닭을 길러야 한다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그 일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놀랍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명의 이기에서 떨어진 삶을 살려는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한 식량 공급을 바란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볼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나 관련 직업, 국가 안보를 위해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다. 농업에서 주요한 변화라면 단연 음식 배달 서비스의 광범위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20세기 음식 배달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노년층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1980년대 음식 배달은 엔트버사를 통한 복지 서비스 차원의 일이었다. 그것은 노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선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니. 최근에서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앱을 사용해 본 덕분에 사람들은 앞으로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층 역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부추긴 결과다. 일자리 면에서는 미국의 농업 분야 종사자들은 많이 감소해왔다. 1800년대 중반 농업 분야 일자리는 노동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오늘날 미국 내 농업 분야 인력은 2%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년간 좀 더 많은 사람이 농업 분야를 찾을 것이고 그 인기는 10여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가면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앞으로도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다. 특히 커리어를 설계하는 젊은 세대는 훨씬 실제적인 우려일 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진지하게 고민 중일 것이다. 이때 먹을 것 하나 자유롭게 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경험은 그들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70년대에 태어난 나는 과거 소련에 살던 이들이 휴지와 음식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2020년 미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 내겐 꽤나 충격적이다. 이러한 거대한 위기의 순간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커리어와 삶에 오랜 그림자를 들이운다. 사람들이 미래의 필수적인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놓치고 있던 주제가 바로 농업이다.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이다.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미래, 괴물이 되어버린 미디어. 코로나는 산업 전반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문제들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와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미디어와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약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허위 합의 편향에 빠지는 것이 문제였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단 자코 박사는 규칙과 관련하여 15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런 후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들과 그때그때 다르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다시 물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2105명이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9에서 99%가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위반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코 박사는 이를 심리학에서 허위 합의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 개념이다. 한마디로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역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 기제다. 많은 경우 SNS는 허위 합의 편향을 부추겼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에 많은 이들이 합의한 생각과 같다고 믿을 때 허위 합의 편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뜨는 게시물 중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데 페이스북의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맞춤화된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해준다. 개인 맞춤형으로 노출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내 생각, 선호,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느낌을 강화한다. 결국 나와 나 같은 주변인들이 믿는 것이 곧 진실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디어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탄생. 감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변화를 거듭하고 끊임없이 발전했듯 데이터가 보여주는 변화는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위에 주관적 인식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세웠다. 큐레이션으로 노출되는 사실들을 소비하고 고도로 개인화된 인식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는 그렇게 탄생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도래한 데에는 본질적으로 고도로 개인화된 특성을 가진 SNS의 영향이 크다. SNS는 주관적인 진실을 양산해내고 사람들을 동질화된 작은 집단으로 묶었다. 코로나19 또한 매우 작은 집단에서 시작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완전한 팬데믹이 되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전했고 사람들 역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특정 언론이나 SNS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로는 혼란을 부채질했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밝혀지지 않은 바가 너무 많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전문가를 자청하며 나섰다.
팬데믹 위험이 너무 큰 나머지 예측 전문가, 미래학자, 분석가, 전략가, 경영진,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사태를 진단하고 판단을 내려야 했다. 최근 페이스북과 기타 SNS를 통해 외국의 정치 개입과 심리 공작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사실 정보가 부족해 야기된 혼란은 잘못된 전문 지식을 부추기고 주관화된 진실은 회의론을 강화했다. 피를 흘려야 이목을 끈다 라는 말은 언론계의 생리를 잘 보여준다. 섬뜩하고 충격적인 뉴스일수록 더 중요한 뉴스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신문이나 TV 수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비롯된 질병처럼 선정적인 게 또 없다. 야생동물 시장의 이미지가 서구 시청자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래 동물을 연상시켜 정말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일으킬 것 같은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성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아주 무겁고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반면 현 시점에서도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하부의 편향의 폐해이다. 객관적 진실과 현실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되고 고도의 개인 맞춤형 정보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며 사람들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이루고 주관화된 정보들을 소비하고 공유한다. 이것이 일그러진 미디어의 민낯이다. 이 같은 민낯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기회 삼아 고개를 들 것이다. 그때마다 미디어 생태계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가적 정체성의 균열이 생길수록 미디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인 이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봐서는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역시 점점 더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와 SNS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활짝 드러냈다. 수면 아래에는 합의 편향, 사이버 심리전의 위험, 주관화된 진실 등이 숨어 있었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노출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내 생각, 선호,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느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와 나 같은 주변인들이 믿는 것이 곧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독서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